네, 안녕하세요. 노매드 스커트 기초 강좌 두 번째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는 좌우에 있는 메뉴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해드렸었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상단에 있는 아이콘들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설명하는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파일 형태의 아이콘을 선택을 하게 되면 프로젝트라는 항목이 나오게 되는데, 이 프로젝트 탭에서는 이 씬 작업에 대한 오브젝트 3D 작업에 대한 내용을 저장하거나 불러오거나, 외부에서 작업한 3D 모델링 파일을 임포트해서 가지고 오거나, 여기 이제 오토세이브 항목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디폴트 값이 5분마다 한 번씩 자동적으로 저장을 해주는 기능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5분이 너무 이제 텀이 길다고 느끼거나, 아니면 오토세이브에 대한 기능이 필요 없다면 이제 토글을 해제를 하시거나, 이 시간을 본인이 원하는 시간대로 맞춰가지고 어플이 강제 종료가 되거나 저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세이브 파일이 날아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이기 때문에 절대로 끄지 않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익스포트 항목이 있는데, 이 씬에서 작업한 3D 모델링 파일을 OBJ 같은 형식으로 외부 프로그램으로 넘길 때 이제 익스포트를 사용을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렌더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스크린 사이즈 720, 1080, 4K 커스텀, 이제 이 해상도 수치에 따라서 PNG 포맷으로 저장을 하는 메뉴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이 작업했던 이 화면을 이미지를 저장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탭에 가보시면 씬이라는 이제 카테고리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스피어가 화면에 출력이 되어 있는데, 이 눈 아이콘을 이제 감겨주시게 되면은 이 오브젝트가 안 보이게 되는 거죠. 지금은 이제 스피어 오브젝트 하나만 나와 있는데, 여기 아래 가보시면 박스, 스피어, 실린더 같은 여러 가지 도형의 아이콘들이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오브젝트를 생성을 하고자 할 때 여기서 예를 들어서 박스를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박스를 선택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이 캔버스 안에 박스 모델링이 추가가 됐죠. 이렇게 보시면 원래 이 화면에 있던 스피어와 이번에 방금 추가했던 이 박스 모델링이 이제 같은 화면에 있는 걸 보실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보시면 미러라는 항목이 있는데, 얘를 체크를 해주시면 이제 좌우 동일하게 복사가 되는 걸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각각의 축으로 이렇게 움직여 주거나, 여기 이제 네모난 박스 안에 보면은 이제 구체의 이제 와이어가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 가장 바깥에 있는 이 주황색 와이어를 선택을 하시고 드래그를 하시게 되면은 스케일을 키우거나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알맞은 크기로 수정을 한 다음에 옮겨놓고, 구체 안쪽에 파란색과 빨간색 연두색의 와이어가 또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 이거는 각각의 축으로 회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축으로 이렇게 회전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원하는 방향과 크기로 조절을 해주신 다음에 이 버튼을 누르게 되시면 이제 메쉬라는 항목이 추가가 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형태의 아이콘들을 불러와서 이제 추가적인 모델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카테고리에 가보시면 토폴로지라고 이제 항목이 있거든요. 여기 와이어 버튼 누르고 확인해 보자면, 지금 현재는 이 정도의 밀도를 가지고 있는 폴리곤이 있는데, 여기에서 서브 디바이드라는 항목을 누르게 되면 조금 더 촘촘해진 와이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디바이드 단계가 이렇게 눈금으로 단계별로 표시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측으로 갈수록 가장 높은 단계의 디바이드 단계를 확인할 수가 있고, 좌측으로 내려갈수록 적은 폴리곤의 디바이드 단계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바이드 단계를 높이게 됐을 경우에 델리트 로워, 델리트 하이어라는 항목이 활성화가 되는데, 지금 중간 단계에 놓고 델리트 하이어를 누르게 되시면 상위 단계에 있는 디바이드 단계가 모두 삭제가 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가장 높은 단계에서 어떤 이런 모델링을 하다가 아래 단계에서 수정을 해야 될 상황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이제 깜빡하고 본인이 실수로 델리트 하이어를 눌러서 상위 디바이드 단계가 다 날려버리게 된다면, 그때 가지고 있었던 디테일한 작업들이 다 사라지기 때문에 디바이드 단계가 높았을 때
이제 여기 있는 델리트 로워라든지 델리트 하이어 버튼을 누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신중하게 누르셔야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이제 단계가 올라갈수록 폴리곤 개수도 그에 비례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그만큼 무거워지겠죠. 한없이 이 디바이드 단계를 올릴 수는 없고요. 일정 수준에서 작업하기 수월한 단계에서 작업을 하고 디테일한 작업을 할 때만 높은 단계에서 수정 작업을 하시는 게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초반에 작업을 하실 때 보통 형태를 이렇게 잡는 작업을 보통 하시게 될 텐데, 이렇게 늘리다 보면 이 와이어가 늘어나게 되고, 늘어나게 되면 이런 늘어난 부분에서는 디테일한 모델링 작업을 할 수가 없잖아요. 초반에는 그런 와이어의 흐름까지 고려하지 마시고 일단은 이제 형태를 잡는 데에 주력해서 작업을 하신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작업을 하게 될 시점이 됐을 때 이 상태에서 작업을 하지 마시고 이 항목에 있는 리메쉬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제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 늘어난 부분과 늘어나지 않았던 부분과의 폴리곤의 밀도가 되게 균등하게 이제 동일한 분포로 다시 재배치가 된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는 폴리곤이 굉장히 이제 적었었잖아요. 근데 리메쉬를 눌렀을 때 폴리곤 개수가 갑자기 많아지는 상태가 됐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 수치에 의해서 이 리메쉬 값이 반영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리메쉬가 됐을 때 재배치가 되는 폴리곤 양을 줄이고 싶으시면 이 수치를 64로 낮춰 보겠습니다. 적은 폴리곤 개수로 폴리곤이 재배치가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본인의 취향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이제 디폴트 값은 216으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늘어난 상태에서 리메쉬를 누르면 이렇게 균등하게 와이어가 재배치가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랑 같은 기능을 하고 있는 게, 여기 지난번 영상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쪽에는 복셀이라는 버튼이 있거든요. 이 버튼을 누르게 돼도 동일한 기능을 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디시메이션이라든지 액션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설명을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탭에 가보시면 메테리얼 탭이 있는데 이 부분도 지금은 설명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이제 쉐이딩 탭으로 가보시면 이제 PBR, 맥캡, 언리시라는 항목이 있고, 그 다음에 라이트, 그 다음에 엔바이러먼트, 이제 각각의 항목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PBR로 체크가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일단 PBR은 물리기반 쉐이더라는 뜻인데, 여기 보시면 엔바이러먼트에 각각 배경의 이미지가 있거든요. 이제 특정 배경을 선택을 하고 사실적인 그런 라이팅과 배경에 맞춰서 달라지게끔 하는 거를 이제 PBR이라고 생각하시면은 이해하기 쉬우실 거고요. 맥캡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은 이 아래에 있던 엔바이러먼트와 라이트가 다 사라지게 되거든요. 맥캡은 이 구체에 있는 이 이미지에 따라서 바뀌게 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라이팅과 엔바이러먼트에 해당하는 배경 이미지가 다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 제공하는 이 구체에 맺혀져 있는 이 이미지에 맞춰서 이제 보여주기 때문에 좀 최적화된 표현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본적인 설명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각각의 항목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설명드리는 거는 좀 이제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거든요. 일단은 그런 개념으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언릿은 아무런 영향도 받지 않는, 그냥 온전히 이 상태로만 보여주는 상태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디폴트인 PBR을 놓고 작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라이트는 말 그대로 이 라이트를 추가하는 항목이고, 이제 라이트를 추가한 상태에서 이 방향성, 이 디렉셔널 라이트의 이 방향성, 주광의 방향을 잡아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특정 자기가 원하는 엔바이러먼트에서 배경 이미지를 선택을 하고, 여기 로테이션 값으로 라이팅을 돌려볼 수가 있어요. 작업하기 수월한 상태에서 이제 라이팅을 잡아주고 이 강도를 이제 잡아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초반에는 크게 만질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어느 정도 작업이 중반 정도 이르렀을 때 그 분위기에 어울리는 쉐이더 종류를 선택을 하시고 그런 질감에 맞춰서 선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초반에는 굳이 건드리지 않아도 되는 항목입니다. 그 다음에 포스트 프로세스 항목이 있는데,
쉽게 말해서 이제 후처리하는 카테고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작업을 마무리할 때쯤에 이제 추가적인 보정 작업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진 작업을 할 때 혹은 이제 포토샵에서 추가적인 색감을 입히거나 깊이감을 더 잡아주는 작업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모델링 해놓은 상태에서 이제 앰비언트 오클루전을 체크를 해볼게요. 체크를 하게 되면 뭔가 더 입체감이 더 두드러지게 바뀐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서 이제 강도라든지 이제 맺히는 그림자의 크기라든지 다양한 이제 추가적인 효과들을 더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후처리 작업을 하지 않았을 때와 했을 때의 차이가 좀 나뉘기 때문에 모델링이 이제 완성이 될 때쯤에 이런 후처리 기능들을 만져보면서 이제 보정하는 작업을 하면서 마무리할 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아이패드 미니로 테스트를 해봤을 때 쉐이딩과 포스트 프로세스에 해당하는 기능들이 좀 되게 많은 램을 잡아먹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이패드 프로에서는 이 두 항목에 대한 과부하가 그렇게 크진 않는 것 같은데 아이패드 프로보다 낮은 단계의 아이패드를 쓰시는 분들은 이제 가급적이면 초반에는 이 항목들은 건드리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그라운드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배경에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배경에 삽입할 이미지를 이제 가지고 오는 이제 그런 카테고리고요. 네, 카메라가 있는데 이 퍼스펙티브가 활성화가 되어 있고 기본적으로 카메라의 포브 값을 수치로 확인해 줄 수가 있는데 퍼스펙티브 항목을 체크를 해제를 하게 되면 카메라가 왜곡이 없는 상태를 보여주는 거고요. 퍼스펙티브를 활성화를 하게 되면 이 수치만큼의 왜곡된 값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수치에 따라서 왜곡이 심해지고 적어지는 이제 그런 기능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퍼스펙티브라는 항목의 아이콘으로 간단하게 켜고 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턴테이블, 그다음에 스피드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좌측 최상단에 가시면 노매드 스컬프트 아이콘이 있거든요. 턴테이블 항목을 체크를 해주시면 방금 카메라 세팅에서 잡아놨던 턴테이블 스피드 값에 맞춰서 이렇게 회전 값이 이제 적용이 됩니다. 좌측 상단에 있는 메뉴는 이 정도로 설명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측으로 넘어가면 기본적으로 이 브러쉬에 해당하는 내용들의 기능들이 좀 대부분인데 가장 첫 번째 있는 이 부분은 내가 현재 선택한 브러쉬의 아이콘이 활성화가 된 걸 여기서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플레이를 누르면 이제 바로 바뀌게 되죠.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고요. 펜슬 아이콘을 선택을 하게 되면 알파라는 항목이 보이는데 지금 클레이 브러쉬를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클레이 브러쉬는 알파 항목에 스퀘어라는 알파 이미지가 추가가 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클레이 브러쉬를 선택을 하게 되면 좀 넓적한 형태의 브러쉬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넓적한 형태가 나오게 된 이유는 여기 알파 항목이 이 네모난 박스 이미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론으로 했을 때는 부드러운 형태의 브러쉬가 나오는데 알파가 박스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넓적한 터치를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브러쉬에 어떤 알파 소스를 합성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하게 이제 자기만의 브러쉬를 생성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 있는 이 B급 무늬를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클레이 브러쉬에 이 스크래치 알파 이미지를 선택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아예 다른 형태의 브러쉬의 느낌을 낼 수가 있겠죠. 이런 알파 이미지를 만들어도 되고 외부에서 이런 알파 소스를 가지고 와서 뭐 피부의 주름이라든지 모공이라든지 가죽의 그런 주름이라든지 그런 알파 소스를 합성을 해서 이제 다양하게 추가적인 브러쉬 느낌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스퀘어 이미지만으로도 충분한 작업을 할 수가 있고요. 이 모델링 같은 경우도 추가적인 알파 이미지가 없이 모두 기본 알파 이미지로 다 작업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의 작업을 할 때는 이제 크게 무리가 없기 때문에 이런 기능이 있구나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탭에 가보시면 페인팅이라는 항목이 있거든요. 말 그대로 이 오브젝트에 채색을 할 수가 있어요. 이 페인팅 항목에 보시면 포스 페인트 올이라는 이제 항목이 있죠. 그러면 이걸 맥캡이라고 하거든요. 맥캡 이미지가 선택이 되어 있는데 이 맥캡이 선택이 된 상태에서 포스 페인트 올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 맥캡의 색깔과 이
재질에 맞춰서 여기에 다 씌워지게 되는 개념입니다. 다시 뒤로 가기를 해서 내가 특정 부분에 색만 칠하고 싶어 라고 할 때는 여기에 페인트 브러쉬가 있거든요. 페인트 브러쉬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컬러를 지정을 하고요. 이런 식으로 칠해주면 되죠. 근데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재질을 선택을 하고 페인트 O를 누르면 전체가 다 뒤덮여져 있는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컬러를 칠한 다음에 스컬핑 할 때랑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버튼을 누르면 이레이저가 활성화가 되거든요. 그러면 말 그대로 이렇게 지워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스무스 버튼을 누르게 되면 손가락 툴로 문지르는 듯한 느낌을 그대로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스컬핑을 할 때와 같은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 다음 항목은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미터리 기능이 이제 되게 중요한데 어떤 작업을 할 때 좌우 대칭으로 작업이 되거든요. 이 시미터리 기능에 이제 이 아이콘으로 이제 기본적으로 껐다 켤 수가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켜져 있고 이렇게 좌우 대칭으로서 작업을 할 수가 있죠. 이제 이 버튼을 끄게 되면 당연하게도 한쪽만 작업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한쪽 방향의 축으로만 이제 시미터리 기능이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X축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X축을 기준으로 좌우 동일하게 작업을 한다라는 개념이고요. Y를 선택을 하게 되면 X라는 개념 반대가 되기 때문에 상하 개념이 되겠죠. 이 중심부를 기점으로 위아래가 동일하게 작업이 됩니다. X랑 Y를 동시에 선택을 하게 되면 이렇게 네 군데에서 동일한 작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어떤 오브젝트를 만드는지에 따라서 시미터리에서 이런 세팅 값을 다양하게 바꿔주면서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디폴트인 X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 탭에 가보시면 이제 레이어라는 항목이 있고요. 레이어는 포토샵의 레이어 기능과 이제 거의 비슷한 개념이거든요. 이제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보여드리자면 구체 기본적인 스컬핑을 한번 해보고요. 레이어를 추가를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레이어 0이라는 항목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추가로 스컬핑을 한번 진행을 해보고 새로 생성한 레이어 0번의 눈을 감겨보면 이런 식으로 기존에 작업했던 스컬핑 내용만 남아있고 이런 식으로 포토샵의 레이어 기능과 아주 동일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특정 레이어에서 어떤 스컬핑을 추가로 작업을 하고 또 어떤 레이어에서는 이런 식으로 색깔만 입혀준다든지 각각의 레이어에서 이런 역할을 분담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활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이제 디스플레이 세팅에서는 말 그대로 이 화면에 보여주는 출력하는 항목들에 대해서 어떻게 세팅할 건지를 보여줄 수가 있는데 이제 그리드 항목을 켜게 되면 이제 이게 없을 때는 어디가 위고 어디가 아래인지 좀 분간하기 힘들 때가 있는데 그때는 이 항목에서 그리드를 체크하시면 되고요. 아웃라인은 말 그대로 오브젝트의 이제 가장자리 부분을 이제 강조시켜주는 라인을 활성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자기가 이제 원하는 이제 세팅을 이제 여기서 추가적으로 작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 인터페이스라는 항목에서는 이제 UI의 커스텀을 본인의 입맛에 맞게 바꿔줄 수가 있고요.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도구 아이콘이 있는데 이제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쪽에 있는 브러쉬 아이콘의 배열이 이렇게 달라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는 이 좌우 하단에 있는 메뉴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었고요. 이제 이번 영상에서는 이 위쪽에 있는 메뉴들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을 한번 해봤는데요. 생각보다 내용이 좀 줄인다고 줄였는데 생각보다 좀 길어서 두 번의 영상으로 이제 나눠서 올라가게 되었고요. 제가 다음번 영상에서는 지난번에 설명을 드리지 못했던 브러쉬들에 대한 설명들을 추가적으로 좀 보강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어떤 브러쉬들이 유용하게 쓰이는지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이 너무 길어지니까 다음번 영상에서는 이제 어떤 브러쉬가 어떤 모델링을 할 때
특정 상황에서 유용하게 쓰이는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위주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두 번째 노매드 스컬프트 강좌는 여기서 줄이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에 다시 새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댕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